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5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군 복무생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 문의가 많아서 제일 위에다 띄웠어요. 그래서 우리 조교들이 곧 그 PLMS 상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요. 연속적으로 1시간 15분을 확보할 수 있는 날에 시험을 보면 됩니다. 시작 후 1시간 15분이 딱 지나면 그 시간까지 입력한 답이 자동으로 제출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야지 이제 그게 세이브가 된 거죠. 오픈 에브리띵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재학생들과 통일하고요.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도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휴먼 어시스턴스 인터랙션은 안 된다.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클래스 미팅 14까지이다. 그래서 시험 범위라든가 시간은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5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먼저 어나운스먼트는 중간 시험을 봤다는 거고요. 강의 노트를, 핸드아웃을 새로 업데이트했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클래리피케이션과 커렉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급히 말하다 보니까 잘못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커렉션은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죠. 커렉션. 그렇죠? 자, 일단 클래리파이를 먼저 하자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와이파이에서는 CSMACA, 즉 캐리어를 센싱하고요. 그럼으로써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데, 즉 한 리소스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쓰려고 하는데 어떻다고요? 예, 컬리전을 어보이드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그 와이어드 이더넷에서와는 좀 다른 것이 거기서는 CSMACD였죠. 그래서 캐리어를 센싱한다는 건 똑같고요. 멀티플 액세스를 한다는 것도 같은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그때는 신호가 내가 보내는 신호 레벨과 상대가 보내는 신호 레벨이 충분히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보내면서도 예, 쫑이 났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와이어리스로 딱 가면 어떻다고요? 내가 보내는 신호의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보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라는 말이 참 애매하긴 하지만 보내면서 동시에 어, 디텍트를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것을 풀 듀플렉스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내가 보내면서 받는 정말 피지컬하게 보내면서 받는 것도 연구를 하는데 간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너무 고가로 가면은 곤란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와이파이에서는 무선으로 이서넷을 구현하려고 했다 보니까 컬리전 디텍션이 어려워서 다른 방식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데 캐리어 센싱은 해요. 즉 자기가 송신하지 않을 때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행위 자체가 이 컬리전을 디텍트하는 것과 어보이드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죠. 예를 들면 이서넷에서도 캐리어를 센싱하는 그 장치가 바로 컬리전을 디텍트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캐리어를 센싱하려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컬리전을 어보이드 하든가 디텍션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랜덤 백오프를 한다는 면에서는 그 랜덤 백오프만으로도 어때요? 예, 여러 뭐 유저라든가 여러 뭐 통신기가 서로 하나의 리소스를 어, 사용하려고 할 때, 컨텐션 할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컬리전이 덜 일어나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이파이에서는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라는 걸 교묘하게 넣어서 어때요? 보내고 나면 듣는 거죠. 누가 다 보내고 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 스페이싱만큼 또 기다리고 랜덤 백오프 만들고 트랜스미션하고 함으로써 이 컬리전을 어보이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옵션으로 RTS, CTS라는 Request to Send 내가 보낼 테니까 좀 다들 조용히 해줄래요? Clear to Send. 아, 그래? 보내면 되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있어 줘. 이런 것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 프로토콜의 오버헤드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드루풋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렉션이에요. 코렉션 2번, 3번은. 제가 지난번에 말을 잘못해서 마치 와이파이 6의 웨이브 1, 웨이브 2, 그 다음에 진화에서 6E인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와이파이 5가 웨이브 1, 웨이브 2인 것이고요. 와이파이 6가 나와 있고 6E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실수를 수정을 하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챕터 4 와이파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와이어드이고 여기서는 와이어리스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소위 말하는 피지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리뷰를 하자면요. 먼저 와이파이에는 여러 토폴로지들이 있었는데요. 액세스 포인트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나눠질 수 있었는데 먼저 쓰게 되는 것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해요.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이동통신에서도 인프라스트럭처를 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동통신 3사들이 기지국을 전국망으로 설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라는 것이 인프라스트럭처 기지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애드학 모드라는 것은 여러 트랜시버들이 있는데 트랜스미터, 리시버 동시에 기능을 하는 TRX 이렇게 해서 TX가 트랜스미터, RX가 리시버인데 합쳐놓은 것을 TRX라고 많이 불러요. 보통 트랜스미팅 기능만 하거나 리시빙 기능만 하는 통신기는 잘 없죠. 예. 물론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근데 애드학 모드에서는 어떤 하나의 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트랜시버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다음에 다이렉트 모드는 둘 사이에 또는 뭐 몇 개 사이인데 주로 이제 둘 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는 마치 이거 두 개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애드학 모드보다는 다이렉트 모드 와이파이 토폴로지가 훨씬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중에서 디스트리뷰티드 코오디네이트 펑션이라는 서브 레이어가 작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정하고 이제 여러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RTS, CTS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는 없는 경우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요, 어널리시스가. 그 다음에 와이파이라는 표준 자체, 802.11이라는 표준에 이제 와이파이라는 게 몇 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와이파이는 802.11과 같은 말이고요. 11의 패밀리들과 작은 의미에서는 와이파이 뭐 4, 5, 6만 와이파이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빈고식적으로는 0, 1, 2, 3도 다 포함해서 와이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와이파이라는 것은 그 레이어 1, 레이어 2에 대한 프로토콜인데 802, 802라는 면에서는 802.3인 이서넷과 같은 어떻게 보면 큰 워크그룹에 있는 것이고 하지만 거기서 802.3인 이서넷은 어때요? 예, 와이어드 랜으로 이제 워크그룹을 만들어서 한 것이고 802.11은 와이어리스 랜으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일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전혀 공통점이 없지 않아요. 앞에 그 번호가 802라는 면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쉐어링을 하고요. 그 밑에 3냐 11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맥 레이어와 파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의 레이어 1, 2, 3, 4 이렇게 할 때는 제일 밑에가 파이 피지컬 레이어고 그 다음에 뭐 링크 레이어나 데이터 링크 레이어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맥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의 5 레이어로 보자면 서브 레이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브 레이어. 맥 레이어의 아니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서브 레이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 802.11 표준에서는 맥 레이어를 그냥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아까처럼 DCF를 서브 레이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 기억을 해놔야 될 게 뭐냐면 히든 노드 또는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인데요. 그냥 편의상 원 디멘션으로 기지국과 스테이션들이 분포해 있다고 보고 편의상 한가운데 우리 기지국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AP가 있다고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끝에 있는 스테이션과 오른쪽 끝에 있는 스테이션은 서로 신호를 쏘면 잘 못 듣는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오케스트라이즈 하는 녀석이 없다고 해보세요. 애드악 모드라면은 어때요? 중간에 어떤 다른 트랜시버가 있고 얘가 듣고 싶은데 뭐예요? 이쪽에 있는 녀석은 저 녀석이 안 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캐리어 센싱은 계속 하니까 자기는 쏘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 입장에서는 계속 컬리전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애드악 네트워크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알아서 뭐 코더네이션을 알아서 하는 그런 것. 그런데 액세스 포인트가 있으면 그나마 어때요? 예, 그나마 훨씬 나은 거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도 이 히든 노드 프로블럼. 나는 분명히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쏘는 신호가 안 들리니까 센싱을 하려고 해도 센싱이 안 되니까 나는
샌드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꾸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왼쪽 녀석이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히든 노드 또는 히든 터미널들이 항상 와이어리스 상에서는 존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알로하 네트워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있는데 이 RTS, CTS를 쓰면 특히 가운데 있는 이 액세스 포인트가 예를 들면은 이 수신하는 쪽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리퀘스트를 하면 얘가 클리어 투 샌드를 보내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다 들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보낼까 말까 하고 있는데 AP가 클리어 투 샌드를 보내면 아 지금 뭔가 되려고 하는구나 하고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핸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문제 자체를 좀 약하게 얼리비에이트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으로 레이어 1, 2, 3, 4, 5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앉아서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때요? 먼저 레이어 5에서 어떤 패킷 또는 어떤 덩어리 비트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것을 결국은 우리의 이서넷이나 아니면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전기 신호나 전파로 보내야 되는데 어때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정보를 또 봉투에 넣고 하는 그 인캡슐레이션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당연히 우리는 지난번에도 봤듯이 이서넷에서 봤듯이 어떤 식으로 이 802.11은 프레임을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IP 패킷이 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인캡슐레이트 하느냐.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도 이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5프레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여기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요게 맥 프레임이에요. 맥 프레임. 네. 주의할 것은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이서넷의 우리가 사용하던 이서넷 프레임 또는 이서넷 말할 때의 맥 프레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맥 어드레스가 붙었다고 맥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 그 이서넷의 프레임과 얘가 802.11 패밀리들의 맥 프레임 포맷이 조금 다르대요. 네, 저는 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하세요. 네. 근데 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예. 그전에는 맥 애드레스가 두 개 들어있었죠. 데스티네이션 맥 애드레스와 소스 맥 애드레스가 두 개만 있는데 당연히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어요. 심지어 네 번째도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넣을 수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벌써 이제 다르다는 거죠. 예. 와이어리스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예. 와이어리스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쏴도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이 어떤 신호를 이 스페리컬하게 균일하게 3차원 공간에서 다 내더라도 멀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조금만 멀리 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머리도 요만하게 보이죠. 시야 각으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4파이 r 제곱, 예를 들어 8을 뻗어서 제가 여기다가 어떤 파워를 내면 또는 에너지를 내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표면적이 제곱분의 1로 되면서 파워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수신 장치에서 내가 손바닥만한 어떤 에퍼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파워를 넣는다고 하면 멀리 있으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적은 파워를 받게 되죠.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이어리스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네,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피지컬 레이어에서 주의할 것은 두 가지예요. 피지컬 레이어 그러면 어쨌든 전기 신호 또는 전파가 날아가는데 전파가 날아가게 하더라도 안테나에 어떤 전기 신호를 가야 되죠. 네. 그때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축에 어떤 전기 신호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그 전에 이것은 피지컬한 5프레임이고 사실 로지컬한 5프레임이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여기는 옥텟수로 표시를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지컬한 죄송합니다. 5프레임도 로지컬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지컬하게 생각하면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들이 계속 생각하는
예, 레이어 1에서의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리지널 802.11의 5프레임 인캡슐레이션 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 있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헤더를 붙이죠. 제일 간단한 것은 헤더를 붙이는 거예요. 참고로 헤더를 붙이고 테일도 붙일 수 있어요. 보면은 좀 이따 테일 붙이는 것도 나와요. 예. 아, 여기 있네요, 벌써.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먼저 여기서 데이터가 있으면 헤더 붙이고 또 데이터가 있으면 레이어가 내려가면서 또 헤더를 붙이죠, 거기서. 예.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여기는 보시면 헤더도 있고 일종의 테일도 붙이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여기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캡슐레이션은 반드시 헤더만 붙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게 맥 헤더에서 이렇게 쭉 오는데 여기 802.11에서는 5 헤더만 붙어 있죠. 그런데 11 패밀리 중에서도 또 뒤에 테일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802.11b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11b의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5 프레임을 만들 때 여기 보면 위에서 내려온 어떤 맥 프레임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뭐 롱해서 긴 어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그 피지컬 레이어 프레임을 만드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롱 PLCP라는 그 PLCP의 서브 프로토콜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앞에다가 요만한 걸 붙이고요. 숏일 때는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헤더만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Y 헤더를 11에서도 이렇게 붙이고 11B에서도 앞에 뭔가를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뭐 이서넷 프레임의 피지컬 레이어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비트 레벨에서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또는 뭐 옥텟 레벨에서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 헤더에다가 일종의 프리앰블을 많이 붙이듯이 파일럿을 많이 붙이듯이 여기서도 싱크를 맞추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붙인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많이 봤죠, 그렇죠? 이제 프레임 딜리미터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숏 프레임 딜리미터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싱크를 맞추면 되는지를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요거는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 0101 로지컬하게는 0101 이런 걸 쭉 보내요.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 마지막에는 11 한번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어떤 시퀀스를 넣어놔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있는데 내가 앞에 몇 개를 놓치더라도 어때요? 키를 딱 들고 있으니까 뭔가 신호가 오는데 0101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이제 얘가 요걸 보내고 있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0101 하다가 갑자기 11 그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 그러면 어때요? 예, 여기서 뭐 옥텟 단위로 싱크를 맞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게 들어오면서 딱 매치가 되면 아 이제 나는 싱크가 완벽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들어오는 신호를 어때요? 피지컬 레이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로지컬하게 바꿔서 쭉 이제 읽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11A와 11G에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이그젬플을 하나 볼 텐데요. 요거는 11A예요. 제가 예전에 가져왔던 자료가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그림을 고쳤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요게 아까 얘기했던 맥 프레임이고요. 위에서 내려온 위에 레이어에서 맥 레이어에서 내려온 프레임이고 여기에 피지컬 레이어의 프레임을 만드는데 여기다 헤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헤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테일을 붙였다고 하면 돼요. 뭐 테일 패드 나눠놨지만 헤더와 테일을 붙이는데 요 헤더에 보면 앞에 또 프리앰블과 또 헤더 이렇게 나눴는데 요거는 PLCP 아까 말했지만 피지컬 레이어 뭐였어요? 무슨 프로토콜이에요. 이름도 맨날 까먹어요. 네, 하여튼 피지컬 레이어에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거기서 프리앰블 그러면 보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프리앰블을 딱 정해져 있는. 아까 말했지만 0101 하다가 11 여기까지 딱 정해져 있는 그게 프리앰블에 해당하고요. 헤더에는 헤더 헤더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11A가 여기서부터 이제 OFDM이라는 오토고날, 그다음에 F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그렇죠? 예, 그런 변조 기법을 쓰는데 멀티플렉싱 걔들은 보면 이렇게 테일이 붙어 있어요. 다들 앞에 11이나 11B는 안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전부 OFDM 기반으로 쭉 가고 있어요. 지금은 OFDM의 시대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시대였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로지컬한 5프레임에 대해서 여전히 설명한 거예요. 01, 01이고 뭐 비트가 몇 개 붙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전기 전자 회로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려면 어때요? 네, 안테나에다가 인가를 해야죠. 안테나에 전류를 인가하는 거예요. 안테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 전기 신호를 전파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전파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고. 예. 여러분이 이 차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예.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특정 저주파 대역을 라디오 웨이브 전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도선에 전류를 흘릴 때는 어떻죠? 항상 어떤 그라운드 같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레퍼런스로 해서 예, 어떤 우리가 전압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류를 그러니까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이제 전류 소스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볼티지 소스를 만들어서 가할 수도 있죠. 가하면 어떻습니까? 예, 전자들이 결국은 이동하는 거죠. 흔들리고 여기서.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RF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코엑시얼 케이블. 그럼 거기서 흐르는 건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흐르는 거. 예. 거기서 실제로 흐르는 것은 여전히 어때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예. 전류가 흐르는데 놀랍게도 어때요? 걔가 마치 여러분이 멘탈 모델로는 어떻다고요? 마치 파이프가 있고 거기에 웨이브가 원 디멘셔널하게 흘러간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요. 예. 그 케이블에서 방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고주파를 흘리면 그 케이블이 쉴딩이 잘 안 돼서 밖으로 라디오 웨이브가 나와요. 그때는 그 나온 것은 라디오 웨이브지만 그 케이블 안에서는 여전히 어때요?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생각할 때 웨이브가 프로퍼게이트 되고 있는 도파관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신호들은 요거는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린 것이고요. 이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린 아마 802.11a의 그렇죠? 네, 11a였어요. 네, 11a의 5프레임 신호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로지컬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로지컬하고 피지컬하게 날아가려면 어때요? 5프레임이 되어야만 되고 그 5프레임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되고 그 전기 신호가 안테나에 인가되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와이파이라면 인가되어야지 이제 전파가 돼서 날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안테나에 인가되는 전류 또는 전압을 여러분이 스코프로 찍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이게 시간축인데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고 어때요? 여기는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갖는 여기 보면 리니어 스케일이잖아요. 일정한 크기를 갖는 신호가 쭉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일정하게 날아가죠. 아까 마치 제가 0101 얘기했던 것처럼 균일하게 날아가다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또 신호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S, TF, L, TF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TF가 트레이닝 프레임인가요? 네. 네, 필드 소리. 트레이닝 필드. 그래서 숏 트레이닝 필드 이쪽이 롱 트레이닝 필드 이렇게 돼 있는데 802.11의 A냐, 11의 G냐, N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여전히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 놓은 11A에서의 방식을 많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예전 버전의 모드 또는 프로토콜 또는 뭐 스탠다드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가져가면 좋은 점은 뭐죠? 예, 뭔가 저걸 이용해서 딱 잡은 다음에 모든 기기가 타이밍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읽어서 내가 와이파이 예를 들면 여전히 802.11a인지 G인지 N인지 이런 걸 구별하기는 쉽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처럼 빠르게 쏠 수 있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 기기를 사용할 때를 생각해서 디자인해 놓은 게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예, 얘 때문에 비효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리서처들은 어때요? 리서처들은 대학 단위의 리서처들은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갈아엎으면 좋아져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죠. 언제나. 예.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마켓에 딱 나가면 어때요? 잘못했다가는 여러분이 망하는 거죠. 예. 다 갈아엎었더니 기존에 있는 거랑 뭐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을 특히 주파수 영역에서 이건 엄밀히 이렇게 그려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면은 어떤 요게 이제 주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 요게 인텐서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일종의 멀티플 톤들이 톤이라는 거 뚜 하는 모노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소리만 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피아노 건반을 땅 때리면 어, 예를 들면 도라고 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모닉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기 왜 정시 알림 넣어놓은 거, 뭐 CBS 라디오 그거 누가 녹화해 놓은 거 빼가지고 넣어놨는데 그때 뭐 보면은 굉장히 좀 듣기는 싫죠. 어쨌든 어떤 음이 있긴 한데 그게 모노톤이에요. 그런 것들 비슷하게 만들면 항상 보면 좀 디스퍼션이 일어나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래서 여러 개의 톤을 줌으로써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도 싱크를 맞추고 또 타임 도메인상에서도 싱크를 맞추고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 있게 이런 트레이닝 필드를 넣어놨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앞에와 똑같은 사진인데 이번에는 이 롱 트레이닝 필드 상에서의 스펙트럼을 이제 그려놨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좀 다르죠, 그렇죠? 앰플리튜드가 일정하지 않게 막 변하고 있고 페이즈도 달라져 있을 텐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니까 이제는 이게 주파수라면요. 여기에 이렇게 파워가 몰려 있고요. 여기에 또 톤들이 아주 샤프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타임 도메인이든 프리퀀시 도메인이든 뾰족뾰족한 것들이 항상 어때요? 예, 이렇게 뭔가 딱 맞추기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트랜스페런시 필름,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이렇게 A4 용지인데 이렇게 투명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A4 용지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그 트랜스페런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걸 트랜스페런시 필름에 복사했어요. 그럼 어때요? 두 개가 사실 동일한데 인쇄가 약간 잘못되면 그냥 A4 용지에 딱 넣으면 이렇게 약간 어긋나죠. 예. 그런데 어때요? 이런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으면 얼라인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주의할 것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뾰족한 것을 만드는 것은 라디오에서는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간이 하나도 안 가다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파워를 보내면 사실 타이밍 맞추기는 좋겠죠. 그렇잖아요. 얘가 이렇게 천천히 변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여기 타임 오리진이라는 걸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수신기에서 어떤 그 필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송신기에서 만든 신호는 사실 타임 도메인 상에선 퍼져 있는데 이 수신기에서 프로세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뾰족하게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뾰족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뾰족한 것을 만들어내요. 뾰족하게 만들어내서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여러 가지 얼라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 정도 알아놓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져. 자, 그 다음에 어, 지워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은 우리 교과서에서 이 맥 프로토콜 말했지만 레이어가 크게 두 개라고 했어요. 관심 있는 레이어가 피지컬 레이어와 그 위에 상위 레이어의 서브 레이어인 맥 레이어. 그래서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레이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죠?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 명만 사용하는 서킷 스위칭 같은 통신 방식이라면 복잡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말했지만 리소스를 공유해서 어쨌든 간에 유휴 자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패킷 단위로 송신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항상? 예, 여러 사람이 한 리소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교차로에서 왜 그 자동차 배울 때, 운전 배울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4웨이 스탑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오른쪽에 온 사람이 먼저고 이런 룰이 좀 잘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대가리를 먼저 들이밀어야지 뭐 하고 있냐고 언제 가려고 그러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컨텐션이라는 단어 저는 그 들을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막 먼저 밀어 그런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소스를 서로 차지하려고 적어도 저요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기흥미 초콜릿 하듯이 컨텐션을 해야 돼요. 컨텐션을 하다 보면 어때요? 항상 예,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줄을 안 섰는데도 기흥미 초콜릿 하면 어쨌든 미군이 예전에 초콜릿 순서대로 나눠주듯이 자기 생각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느냐를 우린 관심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노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완전히 순서대로 라운드 로빈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비효율적이고 또는 그게 너무 복잡해서
말했지만 스케일러블 하지 않다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든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얘들이 지금 대충 패킷을 날릴 확률이 얼마고, 나는 지금 보면 그 왜 컨텐션 윈도우 사이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오프 할 때 백오프를 어디까지 시킬 거냐, 이런 파라메타를 디자이너들은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기대되는 트래픽 양은 얼마고, 우리가 프로토콜의 파라메타를 어떻게 정하면 효율적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트랜시버 수가 늘어날 때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섹션 4에서는 맥 레이어의 맥 프로토콜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면 전에 말했지만 이 probability theory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도 스페시픽한 마르코프 프로세스와 관련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내는데 beyond the scope of this course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그 분석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그 전에 굉장히 간단한 개념만 몇 개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어요. 뭐냐면, 자, 이 리소스를 여러 스테이션들이, 와이파이라고 합시다. 스테이션들이 쉐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대충 성능이 어디까지 나올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무 막막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주는 교훈 중에 심플리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일단 복잡한 문제, 잘 모르는 문제는 단순화해서 내가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풀 수 있는 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와이파이의 맥 프로토콜을 분석하라는 태스크가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대학원생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사수나, 그러니까 선배가 이제 페어를 이루어가지고 교수님이 뭐 이렇게 수수전승하게 하게 이렇게 뭐 엮어주잖아요. 또는 아니면 교수님이 바로 여러분한테 뭐를 조사해 와라고 했는데 정말 맨땅에 헤딩인 경우가 많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심지어 어때요? 도피하죠. 예를 들면 교수님 미팅이 화요일이에요. 내일이에요. 그런데 주말 내내 그냥 도피를 했어요. 아, 몰라.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선배가, 잘 아는 선배가 아파서 안 나왔어요. 아파서 앓고 있어요. 근데 가서 막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예, 도피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 모르겠어요 하고 내일 가서 얘기하면은 최악의 대학원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아, 교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갑자기 이 점프가 많이 돼서 교수님 하라는 대로까지는 못 해왔는데 요 문제를 단순화해서 생각해 봤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보면 문제를 분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그만 문제로 분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가요. 알겠어요? 네. 말만 막 떠들지 말고 콘크리트하게. 그래서 심플리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심플리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라요. 근데 처음부터 이 거대한 문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 이런 거예요. 당연히 맥 프로토콜을 생각할 테니까 스테이션들이 몇 개 있고 그렇잖아요. 그 스테이션들이 또 트래픽이 얼마고 뭐 너무 복잡해요. 제일 단순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efficiency, 이게 이 와이어리스 채널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분석해 오라고 했는데 제일 간단한 경우가 뭐죠? 사실은 스테이션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스테이션이 하나도 없으면 분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나도 없으면. 근데 어쨌든 하나부터니까 시작이 있잖아요. 아, 그럼 하나일 때부터 해보자.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좀 쉬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컴포넌트들이 앞으로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출문제를 풀고 잘 알려진 문제를 열심히 풀고 짧은 시간에 풀었던 이유는 뭐죠? 네, 시험을 볼 때 처음 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풀기 위한 일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학력고사 하면 딱 하면 일단 수학 문제를 어때요? 쫙 풀고 모르는 거 몇 개 빼고 한 30분이 남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한 두세 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당락이 결정될 점수가 나오죠.
예, 저희 때도 수학은 2점짜리였어요. 저희는 주관식도 있고 3점, 5점도 있었는데 결국은 수학 점수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됐죠. 예, 뭐다 비슷하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생판 처음 보는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게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지금 주어진 생판 처음 보는 문제의 이지 버전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풀어요. 시험 시간인데 그거 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풀므로써 어때요? 아, 내가 뭔가 교훈을 얻죠. experience, 경험을 쌓고 그 짧은 순간에 new experience, 그러면 new lesson이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문제를 다시 보면 이제는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놀랍게도 이 책이 리서처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걸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싱글 액티브 스테이션일 때 분석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챕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강의할까 고민하다가 이 교훈을 주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도 어때요? 너무 당연한데 싱글 액티브 스테이션일 때를 분석해요. 사실 이게 뭐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보세요. 성능 그래프. 그러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요런 파라미터를 썼을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게 뭔지를 어쨌든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스테이션 수가 늘어나면 저성능보다는 안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엔지니어로서는 수치를, 그림을, 수식을, 뭐 그래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라고 해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뭐 throughput이다, efficiency다, efficiency 축이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종해야 될 파라미터예요. 백오프 해야 될 양. 백오프도 어때요?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도 보시면 기억나지만 어느 이상은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얼마 이상 어템프트가 실패하면 그냥 페일로 선언하잖아요. 그럼 프로토콜 디자이너는 당연히 어디까지 늘릴 거냐도 정해야 될 거고 몇 회 되면 페일로 아예 선언해야 될지도 정해야지 이게 에피션트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애가 뭔가 기기가 하드웨어적으로 잘못됐는데 신호는 나가요. 근데 자기는 못 들어요. 예를 들어 제대로. 그런데 얘가 막 시도를 하는데 내가 야 그래도 이 페일 선언할 때까지 한 100만 번은 시도하게 해줘야지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얘가 어차피 통신이 안 되는데 100만 번 동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와이어리스 전파 환경이 쓸데없는 신호로 가득 차면서 다른 애들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잘 해야 돼요. 파라미터대로. 수치를 정말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운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스테이션이 하나일 때가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테이션이 하나일 때가 베스트겠죠. 뭐 사실 생각해보면 갑자기 스테이션이 하나일 때는 어떤 프로토콜이 효율이 50%인데 스테이션이 둘 있더니 80%.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컨텐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죠. 컨텐션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혼자가 하면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소스를.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뭐냐면 여기서 요 이제 간단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뭐는 없다고 하고 뭐는 가정하고 막 했더니 이럴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걸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대충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기기는 이 지금 표준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11 메가비트 퍼 세크로 11 메가비트 퍼 세컨드로 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최대로 그냥 막 보낼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자 비트 1이에요 보내고 비트 0이에요 보내고 할 때 예를 들면 나의 메트로놈이 똑딱똑딱 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똑딱똑딱이 11 메가예요. 알겠어요? 1초에 11 밀리언 번이니까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모든 프로토콜은 어때요? 서킷 스위칭이 아니면 프로토콜이 있고 거기에 오버헤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와이파이는 어때요? 쉬는 시간이 있죠. 예,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을 할 때는 백오프는 그대로 둘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메타가 백오프 윈도우 사이즈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를 빼버리고 심플리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오리지널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보고 걔는 그대로 에센스로 남아있으면서 심플리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요 간단한 데서는 심플리파이 했어요. 심플리파이. 싱글 액티브 스테이션. 뭐 100만 대가 있어도 하나만 딱 깨서 지금 송신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이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11 bits per second로 못 보냈냐고 봤더니
예, 오버헤드가 있죠. 항상 뭘 보낼 때마다. 말했지만 그냥 쭉 보낸다고 해보세요. 패킷이 왔어요. IP 패킷이 왔어요. 어떤 AP에. 그리고 어떤 스테이션에 연결해 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냥 서킷 스위칭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오는 대로 어때요? 그냥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11 메가비트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저거를 잘라요. 그렇죠? IP 패킷은 크잖아요.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서넷 프레임이나 와이파이 프레임은 작으니까 적어도 옛날 거는 작으니까 이걸 잘라요. 자른 다음에 어때요? 네, 헤더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IP 패킷 같으면 한 번에 날아갈 게 이제는 와이파이나 이서넷 패킷 프레임으로 됨으로써 오버헤드가 여러 번 붙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산했더니 오버헤드, 그 다음에 아이들 타임,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또는 백오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심플리파이한 문제에 랜덤 백오프는 계속 집어넣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어쨌든 랜덤 넘버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몇 개는. 안 기다리고 보내진 않잖아요. 그런 오버헤드 때문에 58%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래도 베스트 스루풋이네요. 그러니까 나의 메트로놈은 똑딱똑딱 하는 것은 11 메가bps인데 실제로 보내는 거는 어때요? 딴 애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한 58%의 속도로 정보를 보낼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은 뭐겠어요? 멀티플 스테이션일 때 애널리시스 하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싱글 디바이스일 때는 어쨌든 가정 같은 걸 해요. RTS, STS도 없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차피 내가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게 심플리파이에서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가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푸는 에센스에 관련된 것 말고는 그냥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피션시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것을 그냥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가야 돼요, 오늘. 그런데 내가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촉박한데 그래도 몇 분까지 안 가면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꾸로 역산을 하겠죠. 자, 일단 화장실은 안 가는 걸로. 지금부터 안 마셔요. 그렇죠? 화장실은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사고도 없다고 가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120으로 막 달려요. 예를 들어서 막 계산을 해요. 네. 당연히 다 빼겠죠. 그렇잖아요. 설마 고장이 나가지고 뭐 길이 30분만 막혀 있고 아닐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가정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놀랍게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얘들은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넣어놓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때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도 빼먹었어요. 사실 뭐 와이파이를 만들어 놓고 30km 이렇게 뭐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할 때는 좀 신나요. 그렇죠? 분석할 때 막 다 빼버리면 되니까. 네. 에라가 예를 들면 비트 에라 레이트의 베스트 퍼포먼스인가 가장 낮은 거 할 때는 뭘 빼고 뭘 인터페런스 빼고 뭐 임페어먼트 뭐 빼고 뭐 임플리멘테이션 로스 빼고 막 빼면 되죠. 네. 그래서 마구마구 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어떤 백오프 자체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맥 프로토콜을 분석하는데 베스트 케이스 하면서 어, 백오프를 안 한다. 랜덤 백오프를 안 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는 멀티플 디바이스, 멀티플 스테이션일 때 윈도우 사이즈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백오프 양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걸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프로포게이션은 날려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게 요 프리앰블 그다음에 PSP 헤더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다 헤더라고 봐도 되는데 얘들은 어때요? 얘들은 1 메가bps예요. 얘들을 보낼 때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로지컬하게 우리가 여기서 114비트라고 해보세요. 이 부분이 로지컬하게. 그럼 얘를 내가 피지컬하게 보낼 때는 똑딱똑딱 하는 게 1 메가bps인 상태로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고전적인 뭐 802.11a에서의 속도였기 때문에 거기 다 맞춰놨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낼 때는 11 메가bps나 뭐 예를 들면 이게 50, 60 메가bps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로지컬하게 30바이트를 보내는 것과 여기서 예를 들면 30바이트 보내는 것은 같은 시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일이 몇 비트를 몇 메가bps로 보내는지 다 써놓고는 열심히 그냥 계산을 해요. 그랬더니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데이터 트루풋이 6.38 메가bps가 나왔고 아까 메트로놈 똑딱똑딱 하는 게 11 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11 메가로 나눠줬더니 58% 더라는 거예요. 이 심플리파이 된 베스트 케이스 뭐예요? efficiency를 계산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멀티플로 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멀티플로 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백오프를 할 때 디터미니스틱하게 하지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어때요? 각각의 스테이션들이 언제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생길지 모르죠. 이런 uncertainty가 있으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Engineering problem with uncertainty. Life problem with uncertainty. 그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probabilistic approach인 거죠. 그렇죠? 물론 모든 문과 사람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쫙 리스팅을 한 다음에 그렇잖아요.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는 더 복잡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냥 파이나이트하게 테이블 딱 만들어 놓고 이쪽 경우 3개, 이쪽 경우 4개. 그럼 12개 해놓고는 시나리오를 어때요? 테이블에다가 숫자를 써넣는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또 엔지니어 하는 사람이니까 뭐 웃는 얼굴, 찌그러는 얼굴, 우는 얼굴, 정말 좋아하는 얼굴, 느낌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는 어느 시나리오가 좋고 어느 시나리오가 나쁜지 알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링은 어때요? 옵티마이즈 하는 거고 옵티마이즈 하려면 뭔가 퀀티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우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만으로 안 되죠. 그런데 uncertainty를 다루는 게 probabilistic 또는 statistical 또는 뭐 stochastic approach인데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제 접근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렉트리칼 또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들은 학생들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때요? 이 state라는 시스템의 또는 상황 어떤 여러분을 풀려는 문제가 시간에 따라서 이발브 할 때 특히 이 state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특히 finite한 state를 많이 도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서 뭐 논리회로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동전 교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500원짜리를 쓰고 10원짜리를 쓰고 1000원짜리 지폐까지 한다고 하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제 거슬러 줘야죠. 뭐를. 그랬을 때 어때요? 상황을 각각의 경우를 스테이트라는 걸로 나누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로 시작해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끝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입력에 따라서 버튼 1번을 누르면 커피 머신을 만든다고 하면 1번은 500원짜리고 2번은 3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지폐밖에 안 받아요. 잔돈을 거슬러 주려면 이 틀에 있는 녀석을 몇 번 예를 들면 클릭해서 동전이 떨어지게 만드나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finite state 머신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처음 스테이트, 그 다음 타임에 또 스테이트.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로 어떤 주로 입력에 의해서 이발브가 되게 만드는데 그까지는 어때요? 그 알고리즘 배울 때까지는 다 디터미니스틱이었죠. 그렇잖아요? 지폐가 한 장 들어왔다. 1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만원짜리 안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버튼 누른 것은 가격이 얼마냐? 그럼 내가 잔돈을 얼마나 거슬러 줘야 되나? 그거는 뭐 언서턴티가 없죠. 얘가 뭘 입력할지, 뭐가 들어올지 말고는 없는데 그건 딱 그냥 테이블 만들어서 해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처럼 우리가 랜덤 백오프 양을 만들거나 하면은 이게 확률적이면서 스테이트가 있는 어떤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마코프 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수업을 인터넷에서 서치를 해보면 많은 수업들이 이 네트워크를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피지컬 레이어와 약간 상위 레이어에 걸쳐 있는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강의하는 걸 보면 이 마코프 체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 하면 당연히 파워 스펙트럼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니까 안테나가 전파를 방사할 때 내가 어떻게 펄스를 디자인하면 방사량이 어떻게 되고 내가 넌리니어 앰프가 있는데 어떻게 프리디스토션을 하면 방사를 스펙트럼 마스크에 넘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데는 저는 이제 관심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베스트 시나리오, 예를 들면 efficiency라고 하면 베스트일 때 그래서 에센스를 빼고는 다 없앴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막 없앴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못하겠죠, 성능.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기 수없이 많은 조합들이 있죠.
한 명, 그다음부터는 하나, 둘 많다잖아요. 둘을 해볼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를 했으니까 둘을 분석하고 셋을 분석하고 밑도 끝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그냥 worst case인데 일단 n이라고 한 다음에요. n개가 또 어때요? n개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지금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타임 제로라는 순간에 몇 개는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름 worst case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 케이스랑 월스트 케이스를 분석을 하는데 어떤 때는 어,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베스트 케이스를 분석했어요. 디자인을 너무 잘해서 월스트 케이스랑 했더니 거의 붙었어요. 사실상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은?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만 딱 분석해서 그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가면 돼요, 교수님한테. 분석 끝났다고. 아니, 여기 뭐 일곱 유저가 뭐 아니요, 교수님.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했더니 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레인지에서는 별 차이가 아니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쯤 있는 거예요, 성능이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를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죠. 예, 이런 일은 잘 생기진 않아요, 인생 살면서. 그런데 잊지 마세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모르겠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물론 그 차이가 중간에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경우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신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월스트 케이스를 다뤄요. n이라는 숫자는 두고요. 왜냐하면 월스트 케이스는 하나 다음에 월스트 케이스는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가 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붙어서 통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n개라는 것은 두고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n개. 다만 얘들이 다 트랜스미션 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월스트 케이스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멋진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쓴 사람은 처음부터 그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거 하고 나면 이게 나오고 뭐 쓰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 실제로는 뭐냐면 막 이렇게 범핑 어라운드를 막 하다가 그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논문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논문이 나의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다 걷어내고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좌절해요. 석사과정생들은 멋진 논문을 보면 좌절해요. 잠깐. 이거 내가 어떻게 했어? 이런 거. 그래, 나는 대학원이 아닌가 봐. 안 맞나 봐. 취직해야지. 이러면서 한국의 예를 들면 뉴턴과 아인슈타인들이 그냥 석사만 하고 또는 석사하다가 졸업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학원도 안 가고 심지어.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겸손해서 그래. 실제로 많은 논문들은 어때요? 본래 그 논문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본래는 다른 쪽을 보고 있었는데 뭐 안 되다가 계속 하다가 일로 온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과정은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많은 경우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네. 처음 보는 문제라도 단순화해서 풀어내면서 경험을 쌓으세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에 풀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떤 논문을 읽으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와요. 처음 보면. 오히려 훨씬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좌절할 게 아니다. 리서치라는 것은 마치 뭘 딱 정해놓은 종이 접기를 하듯이 종이가 있으면 접으면 종이가 딱 나오는 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스테이트라는 것을 정의할 거예요. 이제 접근할 때. 그냥 이런 건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뭐 충돌이 일어났다. 아니다. 백오프를 했는데 어떻다. 이런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또 랜덤 백오프를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니까 스토캐스틱한 상황에서 뭔가 스테이트가 있고 이게 타임에 따라서 이발브하고 나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을 확률 저기 있을 확률 그다음에 계산하면은 확률적으로 효율이 얼마가 되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분석을 해요. 열심히 분석을 해서 결론을 이 사람들이 내는데 이 내용 자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윈도우 사이즈, 컨텐션 윈도우 사이즈가 중요한 파라미터로 나와서 예를 들면 n개의 월스트 케이스, n개의 스테이션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있을 때도 그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는 윈도우 사이즈다. 뭐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n개가 모두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들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전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윈도우를 엄청나게 짧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심플리파이 할 수 있죠. 윈도우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허락하는 가장 작은 거면 n이 얼마 이상 되고 그러면 여기 와글와글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윈도우 사이즈가 4예요. 내 타임 에포크를 내가 기다릴 수 있어요. 최대. 그런데 여기에 n이 한 30만쯤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다들 컬리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냐면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그냥 실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세월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널리티컬하게 쫙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 이상은 못 줄이겠어. 그러면 걔만 랜덤 넘버들을 만들어서 에버리지 퍼포먼스 계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 지도 교수님이 예전에 스프레드 스펙트럼,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초창기에 이제 그 여러 유저들이 있을 때 빗 에러 레이트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싶었는데 대충 계산하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때 엄청나게 정교하게 계산하는 법을 만들어서 교수가 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방법 자체는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교수가 되셨는데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근데 그걸 딱 떼놨을 때 우와 이런 방법이 있다니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소위 컴퓨터과나 이런 데서 말하는 어, 어, 폴리노미얼 타임에는 안 되는 그러니까 유저가 막 이렇게 증가하면 막 익스포넨셜하게 막 되는 복잡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너무 복잡해. 그냥 어프락시메이션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확률 문제잖아요. 항상 통신 이런 거는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어떤 이벤트를 정의한 다음에 걔 그 이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예를 들면 서로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어때요? 이제 각각을 뭐 예를 들면 거기 해당하는 값을 곱하면 기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대값이라는 것은 값 곱하기 확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잘 묶었어요. 조건부 확률로 잘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어때요? 예, 계산이 폴리노미얼 타임에 된다는 것을 보여가지고 실제로 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도 제가 어퍼 로어 바운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퍼 로어 바운드를 뉴메리컬하게 내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면은 그 에러 바운드를 딱 요 안에 넣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바운드가 10의 마이너스 3승 언저리에서 또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만 차이 나면 된다고 딱 세팅해 놓으면 거꾸로 대충 내가 컴퓨터로 얼마 돌리면 되겠구나가 나오고 뉴메리컬하게 하면 딱 바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은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퍼 로어 바운드는 제가 대학원 갔을 때 받았던 가장 큰 인상적인 거였어요. 우리는 어쨌든 엔지니어로서 수치화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어프락시메이션. 제일 복잡한 것은 이그젝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퍼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 세계가 있구나. 지금 보여준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접근할 때는 여러분이 이그젝트한 걸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또 너무 달라서 아무 의미가 없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프락시메이션 하려더니 너무 단순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럴 때 놀라운 방법들 중에 하나가 어퍼 로어 바운드를 딱 만들어서 요 바운드 안에 있습니다. 성능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바운드가 굉장히 서로 붙었어요. 이런 것을 타이트 어퍼 앤 로어 바운드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심지어 타이트 어퍼 앤 로어 바운드 자체는 애널리티컬한 어떤 식으로 나와요. 엘레멘터리 펑션들로 나오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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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만약 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전공하거나 피지컬 레이를 전공하거나. 자, 그래서 이 맥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컴퓨터과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뭐 많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특히 많은 경우에는 대학원 레벨에 가야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관해서 recent advances, 이 교과서가 쓰여질 때 그리고 그 이후 거를 보도록 합시다. 이 섹션 4.5는 와이파이 4, 5, 6에 관한 얘기라고 보면 되고 와이파이 4, 5, 6가 기존 것과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이동통신, 즉 셀룰라 이동통신 표준과 매우 유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피지컬 레이어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2003년에
20년도 이제 된 거죠. 2003년에 11G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와이파이 4가 2008년에 나왔어요. 11N이죠. 그 다음에 11AC, 지금 11AX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지만 뭐 6E라고 해서 6E는 익스텐디드죠. 그래서 6기가 대역으로 확장이 됐고 우리 정부도 6기가 대역에서 대역폭을 밴드폭을 1.2GHz나 할당해 줬어요. 물론 당분간은 로우어 600 정도만 쓰게 하고 시간이 가면서 위에 있는 위에 밴드에 지금 와글와글 하는 애들 클리어 시켜가지고 이제 굉장히 넓은 대역 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멋진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와이파이 4, 5, 6은 있는데 그 전에도 있죠. 11AD, 여기도 11AH, 그 다음에 11AY. 그래서 AY는 AD의 이름 못 붙었어요. 그렇죠? 예,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완전 이런 거 같죠. 그렇죠? 아니 나도 11 패밀리인데 왜 나는 와이파이라고 안 해주는 거야? 예,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 장사하는 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 잘 안 팔리는 애인데 와이파이예요 하면은 와이파이 이제 끝났나 봐. 이런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잘 팔린 녀석들만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남은 애들은 그냥 그렇다고 네가 홍길동의 홍씨가 아닌 게 아니야. 너도 홍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도 투다 11이야 너도. 예. 다만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마라. 약간 이런 좀 이상한 분위기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와이파이 4에서 6은 다 OFDM 모듈레이션을 써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거 단어가 이제 참 이벌브를 하는데요. 이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이상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시절에는 모듈레이션 그러면 그게 변조 이렇게 한자어로 딱 1대1로 매칭이 됐어요. 모듈레이션, 변조. 그럼 뭘 바꾸느냐? 뭐 위변조할 때 그 변조 말고 이제 캐리어라는 게 있어요. 캐리어. 먼저 캐리어라는 게 있어요. 캐리어는 뭐냐면 간단하게 일렉트리컬 서킷 입장에 생각하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다 밥을 줬더니 그렇죠? 밥을 줬더니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사인파가 나와요. 또는 뭐 코사인이라고 해도 되죠. 페이즈만 쉬프트하면.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했지만 모노톤 시그널은 캐리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통신에서. 뚜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얘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뚜 하는 녀석을 안테나에 가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전파가 나가죠. 그 전파는 웨이브잖아요. 웨이브는 어때요? 우리가 이게 퍼져나가는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 것을 웨이브라고 이름을 붙이죠. 웨이브 피나미나는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맥스웰이 뭐예요? 4 이퀘이션들을 가지고 오물딱조물딱 하다가 뭘 알아냈죠? 갑자기 이거 저기다 넣고 했더니 우리가 물리 시간에 예를 들면 심플 하모닉 모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것들과 유사한 물론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파동 현상을 설명할 때 그 미분 방정식이 나왔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잠깐. 전기학과 자기학이 있는데 이걸 섞었더니 어때요? 섞었더니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때요? 얘를 안테나에 인가하면 웨이브가 퍼져나가고 그 웨이브는 상당히 멀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매질이 있으면 매질에 있는 녀석을 진동시키는 거라면 어때요? 얘가 서로 뭐 물이라고 하면 수면파라고 하면 물 분자들이 서로 당기고 이런 것 때문에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감쇄가. 그런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그냥 진공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마르코니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때 유선 전신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 그 모스 신호 있잖아요. 뚜두두두두 하는 거. 그거를 무선에다 실으면 이 웨이브에다 정보를 어떻게든 실으면 굉장히 멀리 있는 예를 들면 우리의 배에도 전함에도 전달을 하고 해서 어때요? 막 뭐 수평선 너머에서 막 싸우던 애들이 잠깐 우리 이쪽으로 와서 우리 뭐 해군 제독의 배를 도와줘야 되겠어. 이러면 막 몰려와서 도와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물론 그때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뚜 하는 신호를 못 만들었어요. 헤르츠의 그 실험 장치를 보면 알겠지만 대구과학관이나 아니면은 과천과학관에 가서 여러분이 봤겠지만 어때요? 스위치 딱 누르면 어때요? 찌지지지지직 하면서 이 웨이브가 마치 딱 생겼다가 어떤 타임 제로에서 딱 생겼다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삥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교묘하게 실었어요. 거기다가. 한번 내가 예를 들면 한번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차징되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디스차지 돼서 삥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런 걸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놈이 있는데 똑 할 때는 쫙 차징을 해요. 여러분 서킷을. 딱 할 때 삥 나가요. 그럼 삥, 삥 하는데 톤이 삥 나가는데 저기를 더 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고 어떤 때 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으면 삥,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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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삑, 삑 하면은 그게 모스 신호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사인판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연속적인 이런 시뉴소이달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럼 너무 신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바로 그냥, 예, 요게 예를 들어서 코사인 어떤 주파수 2파이 fct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앰플리튜드를 바꿔요, 시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게 페이즈 앵글도 시간에 따라서 바꿈으로써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A라는 앰플리튜드가 컨스탄트고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우리가 어떤 기준 타임 제로에서 페이즈 세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CW, Continuous Wave라고 해요. 참고로 저도 예전에 처음 했을 때 아니 뭐 사인파가 Continuous Wave지 왜 CW라고 뭘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했는데 역사를 찾아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이 서킷이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제 말대로 스위치를 딱 이쪽으로 하면 차징이 되고 이렇게 딱 하면 삥 하고 나가니까 사인파가 연속적으로 안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컨티뉴스 웨이브를 만드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해냈어요. 대단하죠. 삥 하는 데다 실어가지고 어쨌든 모스 신호를 보낸 거예요. 혁명이었죠, 혁명. 예. 마르코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 예. 어쨌거나 그런데 나중에는 이걸 만들어내요. 특히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에디슨 전기회사 거기 소속 G는 G죠. G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에디슨 전기회사 이런 데서 모터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 우리 모터는 스위치 딱 넣으면 빙빙빙빙 계속 돌잖아요. 모터가. 그렇잖아요. 연속적으로 돌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때요? 그거를 거기다가 내가 직류를 가해도 어때요? 회전자 고정돼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때요? 폴레러티가 꾸준히 바뀌는 게 나오죠. 거기다가 내가 공진 회로를 잘 달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인파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요걸 잘 이용하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있잖아요. 그걸로 음성을 최초로 실어낸 사람이 레지날드 페센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GE에서 엔지니어였어요. GE에서 무전기를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모터를 원래 만드는데 고속으로 하는 그 모터로부터 고주파 발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행운이 찾아왔죠. 월급 잘 주던 에디슨 전기회사가 갑자기 이제 정리를 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우수했던 이 사람이 뭐야, 뭐 영국 환경이 왜 이렇게 안 좋아져? 그러고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미국에서 당시에 인디애나 주에 있던 학교가 어떤 그 디파트먼트 오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첨단 학과죠. 요즘으로 따지면 만들어서 학과정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녔던 퍼듀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퍼듀 대학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과장으로 부임해요. 최초 학과장으로. 근데 거기서 제 생각에는 열심히 이걸 생각한다면 잠깐 이거 돈이 엄청나게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바뀌었어. 하고는 학교에다가는 직무 발명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고는 3년쯤 있다 퇴사를 해요. 그러고는 펜실베니아로 가서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퍼듀에 다닐 때도 그 사람이 퍼듀의 최초의 학과장이었고 여기가 버스플레이스 오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지 몰랐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G에 있으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버스플레이스는 G의 어떤 서랍 책상 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펜실베니아에 그냥 무슨 학과장이야 그냥 펜실베니아 살래요 해서 거기서 발명했을 수도 있죠. 얘기만 안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제 머리가 좀 뭐랄까요, 약삭 빨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발명을 특허를 한 다음에요. 그 RCA라는 데가 있어요. RCA라고 뭐 여러분은 레코드 회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AM 라디오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와 거액의 소송을 해가지고 중간에 소송하다가 그래 알았어 그만하자고 합의를 하면서 거액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긴 거죠, 일종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특허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해서 벼락부자가 되죠. 네. 그래서 은퇴해요. 반면에 여러분이 아는 FM 라디오 있잖아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그거를 와이드밴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양 박사님 수업을 들으면 내로밴드 FM 얘기를 주로 하고 와이드밴드 FM 얘기도 또 하실 텐데 그
에드윈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달에 간 암스트롱 말고, 재즈 암스트롱 말고, 에드윈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까 말했던 RCA 있잖아요. 이 RCA가 재밌는 게 RCA가 AM 발명한 사람이랑도 특허 소송을 했어요. FM도. 근데 자기도 두 번째 당할 때는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요한 방법으로 정말 이 특허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FM을 발명했던 그 에드윈 암스트롱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RCA가 엄청나게 큰 돈으로 그냥 우리 화해하고 말아요. 이거 자기들도 질 것 같으니까 화해하고 말고 요거 받고 그냥 저기 패센덴도 20년 전에 저희한테 왕창 받고 재벌됐잖아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각색을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이 노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RCA 입장에서는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AM으로 라디오로 해서 막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광고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라디오로. 뭐 보면 라디오 방송으로 막 대담하다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뭐 마시면 엄청나게 건강에 좋은 요구르트예요. 광고 안 했겠어요, 옛날에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훨씬 더 음성이 잘 들리고 이러는 새로운 라디오 스테이션이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거대 기업이 그래? 나 이제 진심이야. 이러면서 변호사들 엄청나게 사들이고 해가지고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소송이라는 게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해봐서 아는데 인간이 그냥 늙어가요. 그것 때문에. 암만 변호사한테 내가 의뢰를 해도 내가 늙어가요. 시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람이 피폐해지는데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소송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잊지 마세요. 요거는 그냥 인생의 교훈이에요. 소송을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소송하고 얼마 안 되면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신경정신과에 찾아가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딱 얘기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울증인 것 같다. 판정을 해줘요. 그리고 약을 지어줘요. 네, 먹으세요. 네, 그게 절대로 흉이 아니에요. 정말 요즘은. 그냥 감기약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드윈 암스트롱 때는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스트롱이 목숨을 끊어요, 스스로. 그래서 좀 이 통신의 역사에서 보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왜냐하면 특히 상대가 거인일 때는 내가 그냥 너 죽어 라고 하잖아요. 나는 다윗인데 저쪽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갑자기 골리앗 친구 1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는 데리고 올 다윗 100만 명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고 이건 내가 앞으로 더 큰 어떻게 보면 벤처나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시드 머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받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뭘 도모하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리센트 어드밴스 관련해서는 모듈레이션 얘기는 끝까지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요 앰플리튜드와 페이스 앵글을 바꾸는 것을 예전에는 모듈레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듈레이션이라는 말을 그냥 잘 썼어요. AM 그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FM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요걸 바꾸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고 여기서 한번 미분한 것. 그럼 당연히 얘가 바뀌지 않겠어요? 얘는 상수니까. 그럼 결국 얘를 바꾸는데 그걸 이제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미분한 것을 바꾼다고 또 생각해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OFDM도 모듈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바뀌어서 요즘은 얘는 웨이브폼이라고 하고요. 모듈레이션은 모듈레이션 심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 나와는 뭐 16 쿼암 이런 게 모듈레이션 심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